예, 이렇게 한분 앞쪽으로 오시죠. 앞으로요? 여기 한분 오시죠. 일부러 가운데를 비우려고 했더니 예, 잘생긴 사람이 앞으로 가야지. 예, 맞습니다. 잘생긴 사람 앞으로 오시고요. 예, 예정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격주로 시민정치 토크쇼를 합니다. 그리고 9월달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회를 맡은 저는 내가 꿈꾸는 나라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을 계기로 해서 예,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후보는 선거 당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위 마이크로 타겟팅 선거 전략을 써서 승리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한국 사회에 접목시켜서 소위 빅데이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고한성님이십니다. 그의 저서인 저기 앞에 있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승리 과학이라는 이 책이 돌풍의 진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크쇼의 주인공으로 고한성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한성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시고 아마 책 말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이력을 좀 조사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IT 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그 학위를 받기 전후로 해서 국내와 중국에서 IT 산업에 또 꽤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열린우리당 시절에 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연구원도 활동하시고 정세 분석국장으로도 일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디자인 연구소를 만드셔서 초대 소장도 지냈어요. 저 요 마지막 이력은 오늘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자유롭게 이제 집필 활동하고 강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먼저 그냥 편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어떤 일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런 연구 활동, 책을 쓰는 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요. 어쨌든 말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그 연구 저술이 제일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해왔던 것이 바탕이 되겠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생활이 가장 행복하시고 만족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정신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편하게 질문 하나 드려봤고요. 오늘 토크쇼는 1시간 50분 정도 진행될 텐데요. 우선은 이 주제가 조금은 이제 테크놀로지 그럼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담식으로 진행하는데 오늘은 앞에 50분은 PPT를 활용한 강좌를 듣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시간을 대담할 겁니다. 그 대담 시간을 제가 다 주제를 활용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먼저 우리 고한성님께서 PPT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혹시 제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읽어보신 분들은 약간 좀 이거 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은 색다르게 좀 재미있게 제가 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서 내건 그 구호가 체인지죠. 변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선이 됐으니까 정권도 변화했지만 이제 2012년이라는 이제 작년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흘리면서 미국 사회도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IT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변화를 수용하면서 선거 전략을 이제 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제 2011년 정도에 1년 앞두고 선거를 오바마한테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그 선거 참모였던 이 짐 메시나라는 당시 43살의 이제 백악관 부속실 부실장이었는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재선을 좀 맡아다오. 했더니 오케이 하면서 이제 사직을 하고 바로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서 날아갑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갑니다. 캘리포니아.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뭐 아시겠지만 당시에 살아있던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북한도 갔다 왔었죠. 우리 저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나중에 그 오바마 캠프의 기술 자문을 맡습니다. 기술 고문을. 그리고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 아시죠? 강영화 감독. 그리고 이 여자 이름은 애나 윈토라고 이제 그 보그라는 그 패션 잡지 편집장입니다. 악마는 프라우다를 입는다의 그 편집장이 본 실제 인물이죠. 그리고 뭐 기타 이제 그 유명한 그 IT 회사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진가 게임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닷컴 뭐 이런 CEO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혁신적인 성과를 낸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혁신의 아이콘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정치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변화한 환경이 무엇이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당신네들이 2008년에는 이제 이메일이나 인터넷 선거를 잘했다. 근데 환경이 4년 사이에 변했다. 왜? 자기가 아이폰을 냈고 스마트폰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적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릭 슈미트로부터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급성장하는 조직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 캠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 뭐 열댓 명, 적게는 뭐 몇 명에서 시작해서 1년 지나면은 자원봉사자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조직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연인원 합치면은 뭐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조직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야말로 한 명에서 시작해서 1년 뒤에 100만이 된다는 얘기는 하루에 3,000명 이상씩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구글이 그런 조직에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급성장하는 조직에 대해서. 그런 관리 노하우를 배웠고, 또 이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제 스토리텔링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정책을 아무리 잘 가다듬고 멋있게 이렇게 제시를 해도 사람들 안 본다. 차라리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생생한 육성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은, 스토리로 들려주면은 훨씬 더 전달력 있게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할 거다. 그리고 뭐 애나 윈토어는 뭐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오바마 패션을 만들어서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기가 이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선거를 치를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거 고민을 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이런 SNS가 많이 그다음에 발전을 했죠. 페이스북이 2003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2008년 선거할 때까지만 해도 전체 사용자가 한 1억, 미국에서 한 3천만, 4천만 정도가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가 이제 2011년, 여긴 자료 안 나와있는데 12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10억, 미국 인구 중에 약 한 2억은 채 안 되고 한 1억 8천만 정도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유권자가 투표인 수가 보통 한 1억 5천만이거든요. 전체 인구는 3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선거 투표인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됐고, 트위터는 이제 2006년부터 좀 늦게 시작하는데 2008년도에는 사실상 별로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 오바마도 트위터가 있었는데 팔로워가 10,000명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근데 요번에는 거의 800만 명 이상의 이제 자기 팔로워를 거느렸죠. 그러던 것이 이제 2012년이 되면은 저것도 전 세계 5억, 미국 인구 중에도 마찬가지로 약 한 1억 5천 정도가 저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된다. 엄청난 이제 성장세를 거둔 거죠.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라 종류도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핀터레스트라든지 이게 다 SNS 종류입니다. 이게 그냥 그러니까 종류만 많아진 게 아니라 다 특성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그 휴대폰에서 사진을 올려서 공유하기 때문에 20대 여성 내지는 20대 청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그 팬시 상품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상거래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35세에서 45세 그 중산층 여성, 직장 여성들이 주로 좋아하는 이제 SNS 사이트고, 이거는 이제 그 트위터랑 비슷한데 글자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140자 한계가 없는 거라서 여기는 주로 IT, 시사 이런 거 좋아하는 30대 남성들이 좀 핵심 사용자들이고, 이거는 이제 그
자기 직장 경력을 갖다가 이제 그 공개하고 서로 이제 팔로우를 하고 하는 사이트인데 주로 이제 40대 백인 남성 우리로 치면은 이제 좀 뭐 과장, 차장급들 이상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환경이 예전처럼 이게 단순해진 게 아니라 매체 자체도 다양해져서 각각 다른 사용자들 대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이제 취해야 되는 환경이 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바일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 그 4.4분기 대선 때저만 해도 미국 전체 휴대폰 사용자 중에서 한 14%만이 스마트폰을 쓰고 투지폰, 피처폰이죠. 이거가 86%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게 이제 그 4년 만에 2012년 2사분기 그러니까 반기가 지나갔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갖고 51% 이상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피처폰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SNS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환경이 지난 4년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2012년 선거를 내다보면서 이런 SNS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메일과 블로그는 이제 한물 갔다. 페이스북 소셜미디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2008년에는 오바마가 이제 그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당선이 됐는데 그 2010년 중간선거 때 이미 공화당이 많이 뒤쫓아왔다. 공화당도 이제 돈이 많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잘 사용하더라.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평지에서 싸우는 게 됐다. 이로운 점이 없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언론에서 했습니다. 예, 과연 이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손자병법에 나오는 허술편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번 승리한 전법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무궁하게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맞춰서 자기의 전략도 형태도 끊임없이 조응을 해야 된다. 즉 2008년과는 다른 선거 전략을 써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간파를 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뭐냐?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선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제 그 IT 어떤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기업들 사이에. 특징은 여러분들 뭐 엔드라이브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자기 PC에다 저장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다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데이터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도 사실상 자기 PC나 모바일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인터페이스만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선거에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기존의 그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그 서버를 갖다가 사용할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려면요. 물론 아무리 데이터 센터에 운영을 한다 그래도 거기에 자기 서버를 구매를 해놓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서버에 보통 접속량이 이 정도 되니까 한 100대를 갖다가 임대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매월 100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특히나 선거 캠프라는 조직은 아시겠지만은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짧으면은 석 달, 길면 미국같이 이제 재선이 있는 경우에는 뭐 1년 반이지만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은 자산을 다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갖고 있는데 부담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그 접속량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을 하게 되면은 폭주하게 되고 접속량이 그렇지 않고 또 평상시로 돌아갔다가 어떤 이슈가 뜨면 스캔들이 났다 그러면 또 막 검색 이게 막 치솟고 거기에 대비해서 만약에 서버를 다 보유하고 있으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서버를 적당히만 갖고 있으면은 접속이 폭주할 때는 서버가 다운돼 버리는 거죠. 근데 다운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오바마 캠프 같은 경우에는 소액 그 후원금을 웹사이트로 받기 때문에 1시간 다운되면 10만 달러 이상이 나가게 됩니다. 절대로 다운되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에다가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그 서버들을 자기가 임대할 필요 없이 그 사용하는 초당으로 과금을 합니다. 즉 보통 접속량이 작을 때는 서버 한 10대만 임대해서 쓰다가 이게 사람들이 접속이 폭주할 때는 자동으로 여기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갖고 1000대, 4000대, 5000대까지 서버를 순식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접속량이 줄어들면 자기가 알아서 또 10대로 줄여놓고 요거 사용한 시간만큼 돈을 내니까 캠프 같은 데 입장에서 프로젝트 조직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고정자산을 안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캠프도 이 피크 때는 5000대 서버를 사용했다는데 근데 평상시에는 한 100대에서 150대 정도 서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이제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빅데이터의 등장입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없었냐? 물론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으냐 처리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데이터 양도 늘어났지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빅데이터의 특징 그리면은 보통 3V라고 보통 정리를 합니다. 이건 뭐 IBM에서 정리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이 세 가지로 보통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데이터의 양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3년까지 인류가 생산한 모든 기록물을 저장을 하면은 약 한 그 50억 기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12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약 한 72억 기가바이트 정도. 그러니까 아마 2013년이니까 뭐 거의 그보다 더 늘었겠죠. 즉 매일매일 인류가 그동안 생산한 모든 기록물들이 하루에 다 생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그 대부분 텍스트였죠. 그 문서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아시겠지만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가 사람들이 예전에는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M2M이라고 합니다. 머신 투 머신. 즉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아침에 나오실 때 교통카드 쓰면은 사실상 그 이 카드하고 얘하고 교신을 하죠.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RFID라고 이게 통과하면 자동으로 스캐닝해갖고 기계들끼리 알아서 이제 데이터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저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사람들이 주로 입력을 했죠. 뭐 사원들 데이터,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세무 데이터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주 단위, 일 단위 이랬던 거 지금은 초 단위 내지는 뭐 밀리세컨드라 그래서 100분의 1초 단위로 데이터가 계속 늘어난다. 이게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 수도 있지만은 이게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과거의 통계라는 거는 샘플을 추출을 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걸 분석해갖고 그걸 갖고 모집단을 갖다가 유출을 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기 때문에 보다 더 모집단 즉 현실에 가까운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 규모의 경제에서 차이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나의 사물을 분석하기 때문에 좀 더 전면적인 파악이 가능해졌다는 거하고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어떤 빅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분석하는데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건 제가 이제 뭐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제 의미를 중심으로 선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 메시나라는 선거운동 본부장이 취임하면서 첫 일성이 이겁니다. 우리는 선거운동의 모든 활동을 데이터, 숫자로 측정할 것이다. 활동한 뒤에 선거운동원들이 활동한 뒤에 그 결과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안 했다고 간주하겠다.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는 데이터가 있냐 없냐 차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 데이터로 간직해 놓으면은 그 다음 사람이 와도 그거 보고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저장을 안 해놓으면 이 사람 떠나가면은 그 사람 속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다 버려지고 이 사람은 또 한 번 똑같은 실수를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운동에 필요한 그 측정치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선거운동의 제일 중요한 측정치는 세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선거운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유권자 등록, 유권자 설득, 투표 참여 동료. 우리는 사실은 이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주민등록제도가 있고 전입 전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자기 지역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딱 마감을 해서 투표인 명부, 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도 없고 전입 전출 신고 제도도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자기 선거구 안에 어떤 유권자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 약 한 50일 전에 나 투표하겠다라고 선거인단 신고를 하는 마치 당내 경선처럼 선거인단 신고를 한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유권자로 등록을 시켜야 돼요. 당내 경선에서 마치 그 선거인 등록시키는 것처럼. 그게 이제 1단계고 2단계는 이제 뭐 무당파나 중도층을 설득하는 거,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투표 당일이 되면은 미국은 또 조기 투표가 있죠. 우리도 저번 그 보궐선거 때부터 조기 투표가 도입이 됐는데 가능하면 조기 투표 때부터 투표장에 나가도록 이제 설득을 하는 것. 이런 세 가지 활동이 선거운동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은
당연히 사람과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등록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투표하게 만들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얼만큼 많이 활용하고 돈을 얼만큼 모으는지 이거를 다 데이터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취임 일성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전체 조직이 거기에 이제 따라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의 뜻에 대해서는 뭐 이게 뭐 라틴어가 어쩌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중앙당, 민주당은 이제 전국위원회라고 하는데 중앙당에서 갖고 있는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공화당도 똑같은 그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민주당 거는 보트 빌더라 그러고 공화당 거는 보트 볼터라 그래서 이제 창고란 뜻, 유권자 데이터 창고란 뜻인데 사실은 공화당에서 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PC가 이제 많이 도입이 되면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그보다 늦게 2000년 초부터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그 각 지방 우리로 치면은 이제 지역당 그 지역위원회나 당협 뭐 이런데 그냥 그 종이로 다 이렇게 적어갖고 프린트한 데 적어갖고 묶어서 그냥 사과 박스 같은데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일일이 이제 입력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내용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이게 주소뿐만 이 사람에 대해서 주소뿐만이 아니라 성별, 이 사람은 어느 뭐 1투표소, 2투표소, 어느 투표소에서 하는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단체, 액티비스트 코드라고 해갖고 뭐 종교단체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환경단체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세금 반대 운동단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활동 사항을 조사해서 적어놓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그 설문조사했을 때 어떻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과거에 선거운동원이 이 사람을 접촉한 적이 있는지, 조기투표 참여했는지. 참고로 그 미국 선관위에서는 투표 이력에 대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 정당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뭐 그걸 일종의 공개 공공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찍었는지는 안 알려주면은 투표에 매번 참여를 했는지, 어떤 선거에 참여를 하고 어떤 선거에 참여 안 했는지를 알려주고, 추가로 정당에 대해서도 그거 알려줍니다. 미국의 그 정당 제도는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우리처럼 유럽식의 그런 당원 가입 제도가 아니라 지지자 정당 제도라고 해서 지지하는 사람 다 정당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지지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 투표인 선거인단 등록을 할 때 선관위에다가 자기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내가 공화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 사람 공화당 당원으로 인정해주고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표시하면은 민주당 당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할 때 선관위에서 그 명부를 그 정당에다 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우리 지지한다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당내 경선 선거권을 이제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참여를 못 하는 거고, 뭐 그런 제도가 좀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 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에다가 각 지역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건 중앙당에서 이제 운영하는 데이터였고, 그 외에 이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후원금 기록이라든지 각종 당 행사에 참여했던 자원봉사라든지 무슨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피크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행사했던 데 참여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이제 거기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입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가입을 하면은 이제 보통 두 가지 정보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메일 주소하고 집 코드, 그러니까 우편번호, 그래서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그 사람의 지역의 선거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또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무조건 이거를 해야지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상당히 강제적으로 이제 이걸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발생하는데 2004년도에 그 민주당이 2000년, 2004년 두 번 연속 부시한테 패하고 나서 이제 부시가 또 그런 그 데이터 선거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민주당도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실 한 2002년도부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새로 이제 당 대표가 된 사람이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이제 보니까 당의 리더십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우선순위였던 프로젝트가 그 사람이 당대표 갈리고 나면은 또 뒤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 밖에다가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그래서 여기서는 뭘 수집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신용카드 정보들을 수집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남한테 줄 수 없는 게 돼 있는데 미국은 개인 식별 정보만 빼고는 이제 거래를 다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주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이 정보 안에는 아시겠지만은 뭐 직업이 뭔지, 주택 유형, 뭐 차의 종류, 모는 차의 종류, 여행은 주로 어딜 가고, 속옷은 어디서 사 입고, 애기 옷은 어디서 구매하고, 기저귀 같은 건, 식당 가는 종류, 잡지 구독, TV 채널 구독,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한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그 정보 수집의 중요한 원천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페이스북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어떤 앱 같은 거 오케이를 하면은 그 오케이가 그냥 그 뭐랄까요 가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페이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다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라이크를 눌렀는지 분석을 하면은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굉장히 근접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공화당 지지자인지 민주당 지지자인지 거의 95% 이상 정확하게 라이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 이 사람들의 친구들 중에서 누가 소위 말하는 빅마우스인지, 누가 영향력이 많고 친구가 많고 포스트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지도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도 또 모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그러면 뭐 할 거냐, 모아서 뭐 할 거냐. 중요한 프로젝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웹불고래 프로젝트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왜 웹불고래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 그 어떤 그 미국 시민 유권자가 있다고 하십시오. 제인이라는 여성인데 그 동안에는 이 여성에 대한 정보가 다 나눠져 있었어요. 뿔뿔이 분산돼서.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회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게 다른 이런 그 신용카드 소비자 정보 데이터랑 다른 점은 이 업체가 진보적 성향의 업체인데 거의 미국의 진보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들의 모든 회원 정보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일종의 딜을 한 거예요. 당신의 명단 10,000개를 주면은 100개 단체가 다 준 그 10,000개, 나머지 99만 개를 너도 쓸 수 있게 해줄게. 즉 10,000개를 주고 99만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회원 모집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쓴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따로따로 여기 유권자 정보는 여기 저장이 돼 있고 중앙당에 각 부서, 이건 재무부서에는 후원분 기부자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사 관리하는 총무부서에는 이제 이 사람의 참가자 명단이 있고, 자원봉사자는 조직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페이스북 웹사이트 관리부서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의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사람 굉장히 그 열심히 우리 후원해주는 사람이 알고 있지만은 자원봉사 팀에서는 모르니까 괜히 가서 자꾸 자원봉사 하자고 막 조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한 전일적인 파악이 안 되는 문제점이 2008년까지는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2008년도에 그 캠프에서 이런 상황을 부닥치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상황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합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웹불고래 프로젝트인데, 즉 몸통은 크지만은 앞에 이 뿔 같은 게 있어갖고 소비자를 이렇게 핀포인트로 이제 딱 찍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갖고 3개의 점수를 산출을 해냅니다. 미국 전체 유권자,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에 있는 유권자 대상으로 3개의 점수를 분석해내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하나는 이게 다 확률 점수입니다. 오바마 지지 예상 점수, 투표 참여 예상 점수, 설득 가능성 예상 점수. 그래서 이게 42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오바마를 찍을 가능성이 42%, 안 찍을 가능성이 58%. 이 사람은 투표 당일날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76%. 이거는 캠프에서 어떤 홍보물이나 아니면은 무슨 호별 방문, 미국은 가능하니까 호별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63%다. 뭐 이런 점수들을 낸 거죠. 그럼 이런 점수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냈느냐? 몇 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집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용 평점 회사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신용 등급 있으시죠? 근데 사실 등급 안에 더 까보고 들어가면 신용 평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한 번도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딱 금융기관에 오는 순간 금융기관은 당신에게 평점을 딱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느냐? 먼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는 거죠.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26세 여성, 월 한 300만 원 수입, 대졸, 30명 직원 업체에 다니는데 웹제작 회사고 이 사람 업무는 회계 사원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13평짜리 월세를 산다 등등등등등.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대출 상환 지수를 계산합니다. 대출 상환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돈을 꽂았을 때 갚을 확률이 몇 %고 이제 연체 내지는 안 갚을 확률이 몇 %냐 이거를 이제 점수로 확률로 나타내는 거죠. 즉 기존에 이 은행에서 쭉 그 대출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이 젊은 여성 그룹 좀 비슷한 사람들은 36.36%다. 이거는 연체 내지는 그러니까 갚지 않을 확률이 36%고 74%고 64%잖아. 갚을 확률이 36%밖에 안 되니까 돈 꿔주면 안 된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40대, 30, 40대 어떤 대기업 과장급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대출 상환 지수 즉 상환할 확률이 72점인 거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중소 자영업 여성 사장이다 그러면은 한 52점. 그러면은 이 여성은 대체로 이 그룹에 해당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요거보다 평균보다 조금 더 낫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36점보다 좀 높은 38점이다. 이렇게 이제 그 추측을 해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정치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종류 이렇게 단순히 소득별로 그 다음에 무슨 주택 유형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케이블 TV를 뭘 선호하냐 따라서 정치 성향도 파악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공화당을 선호하는 성향인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민주당을 선호하는 거고 위쪽으로 갈수록 투표 참여율이 높은 사람들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폭스 TV라든지 뭐 여기 히스토리 채널 보는 사람들은 공화당 성향이면서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CNN을 즐겨보거나 뭐 MSNBC를 잘 보는 사람들은 민주당 성향이면서 투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VH1이나 뭐 니콜라디언이나 이 보는 사람들은 좀 민주당 성향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투표를 잘 안 하는 사람들, 가끔가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맥주도 관련이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버드라이저 라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중도층인 거고요. 숫자도 제일 많고. 근데 이제 세뮤엘 아담스라든지 뭐 밀러 라이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화당 성향이고 투표 잘 안 하는 투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기니스나 밀러 지니인 드래프트 생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선호 성향인데 투표도 열심히 하는데 코로나나 뭐 데카테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 성향이긴 한데 투표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건 좀 유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멕시코 술이기 때문에 히스패닉들이 민주당 성향이긴 한데 투표장에 잘 안 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자동차 갖고도 이게 일정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큰 차, 비싼 차, 제규어, 렉서스, 링컨 타는 사람들은 공화당이고 열심히 그 정치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이제 친환경, 하이브리드 비클이나 좀 작은 차들, 미니, 수바루, 현대차 같이 이제 작은 차들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을 선호하면서 투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기아라든지 니산, 뭐 미쓰비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도층이면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게 제일 큰 거는 이제 이 포드 자동차하고 여기는 그 중간에서 약간 공화당 성향이 강한데 투표는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투표 가능성은 절반 정도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데 다 모아보면 그 하나에만 해당되는 사람보다 여기 다 해당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TV는 CNN 즐겨보고 그 다음에 술은 기니스 즐겨 마시고 자동차는 뭐 수바루 자동차를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 성향일 가능성이 높고 투표할 가능성도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까 말한 소비자 데이터 정보를 갖고 분석을 해서 각 개인들한테 이제 성향 분석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간단히 제가 좀 촬영을 할게요. 뭐냐면은 드림캐쳐라는 프로젝트인데 드림캐쳐라는 게 뭐냐면은 그 북미 인디언 그러니까 일종의 풍속에
애들이 이제 그 악몽을 꾸면은 부모들이 그 머리맡에다가 이런 걸 걸어준다. 그냥 그물인데 즉 그 꿈속에 나타나는 악마를 이제 딱 잡아 가둔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이런 걸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름을 졌냐면은 텍스트 마이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트윗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이럴 때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 문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라크 철군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많이 등장하니까 거기 관심 있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까지, 그러니까 긍정, 부정 성향까지도 이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파키스탄 유학생 출신의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데 원래 기업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석 과학자라는 타이틀이 캠프에 최초로 생겼어요. 역사 최초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스킵을 할게요. 시간상. 그리고 이제 그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데 여러분 통계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죠. 굉장히 회귀 분석하면 굉장히 고난도 뭐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여러분들이 맺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맺는 게 아니고 그냥 SPSS 통계 툴이 그냥 알아서 분석을 해줘요. 그냥 의미만 알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냥 가공으로 만들어본 이제 모델인데 통계 모델인데 결국 결과값은 오바마 지지 확률이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연령, 인종, 성별, 도시 중에 어느 지역에 사는지, 주택은 유형이 뭔지, 연간 소득, 환경 문제에 대한 관점, 의료보험 개혁 정책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바마 지지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을 때 이제 각 그거별로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인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백인이 아닐 경우에는 2를 집어넣고 결국은 7이라는 거는 백인일 경우에는 7점이 올라가는 건데 백인이 아닐 경우에는 14점이 못해지는 거죠. 훨씬 더 오바마 지지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남성일 경우에는 4인데 여성이 훨씬 오바마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일 경우에는 총점에 4점을 더하는데 여성일 경우에는 8점이 더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쭉 식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메리라는 이 흑인 여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24살 흑인 여성이고 도시지에 살고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뭐 3만 불 월세를 살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의료보험 개혁 정책에는 태도가 중립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해당하는 이게 2면 여기다 2를 넣고 3이면 여기다 3을 넣고 23은 여기다 24를 넣고 다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대로. 그러면은 이제 그 점수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단순히 합산을 하면은 결국 85.4라는 총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메리라는 24세 흑인 여성이 투표장에 갔을 때 오바마를 찍을 확률이 85%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지지층일 거다. 반면에 이제 이 존이라는 할아버지를 한번 그 가정을 해보면은 이분은 66세 백인 남성의 교회에 자가주택 살고 연간 수입 7만 불에 환경 문제는 좀 관심이 있는데 의료보험은 약간 반대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이 숫자를 다 집어넣어 보면은 결국 27.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이 사람이 오바마를 지지할 확률은 27%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것을 이제 일일이 그 뭐 컴퓨터로 사람이 한 건 아니죠. 이게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점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지 점수, 투표 예상 점수, 설득 예상 점수인데 10단인데 이제 제가 일단은 숫자를 간편하게 이제 단단위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만 있느냐? 뭐 수많은 유권자들이 있겠죠. 다 사람별로 다르는데 이거를 이제 왜 분석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선거구 안에 우리 선거구 안에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10,000명이 있다고 투표구 안에 10,000명이 있다고 10,000명 아니죠. 우리나라 한 2,000 몇백 명 되는데 한 투표구 안에 근데 우리 자원봉사자는 10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10명이서 어떻게 1,000명을 다 만나느냐 못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빼나가는 거죠. 삭제해 나가면서 꼭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만 그 1,000명 중에서 2,000명 중에서 찾아나가는 건데 먼저 이 지지 점수하고 투표 점수가 곱해서 점수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64
88이 64, 이거는 58이 40, 47이 28, 여기도 74이 18, 92이 18, 28이 16 이런 점수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50이 넘어가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를 상당히 많이 지지하고 투표장에도 상당히 빠지지 않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즉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민주당 호남표, 새누리당 영남표, 굳이 선거운동 하는 게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죠. 투표장에는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지지 확률이 거의 제로인 사람들. 이거는 상대방 강력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해봐야 역시 뭐 싸움만 나고 돈 낭비, 시간 낭비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빼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는 지지는 할 확률은 되게 높은데 투표장에 거의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은 또 가라고 아무리 설득해봐야 투표장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투표 참여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도 시간 낭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2,000명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표소 그 관할구 안에 유권자가 있는데 쉽게 하면 그 상대방 지지자 절반, 그다음에 우리 확실한 지지자 4분의 1 빼면은 한 4분의 1이 남죠 보통. 이 4분의 1 중에서 이제 그 우선순위를 또 매깁니다. 즉 한 500명이 남는데 2,000명 중에서 한 5분의 1이 남는데 500명이 남는데 이 500명을 그러면은 누구부터 먼저 접촉할 거냐, 홍보물을 누구를 먼저 보낼 거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설득 가능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즉 한 번 전화하면은 우리 쪽으로 마음 바꿀 사람, 홍보물을 여러 번 보내야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사람, 직접 가서 설득을 하면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사람, 이게 이제 다 우선순위가 쉬운 사람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설득 가능성 점수를 이제 재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당연히 이 두 개가 그 20점에서 50점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강력한 지지자도 아니고 우리 쪽 강력한 지지자도 아닌 사람들이 보통 20점에서 50점 사이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동점일 경우에는 설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먼저 컨택을 해라. 그래서 500명의 이제 컨택 리스트의 순위를 얘네들이 다 먹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수를 갖고 어떻게 접촉을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요거를 플레이를 좀 할 수 있을까요? Our campaign has always been powered by the people who are out there every day knocking on doors, making calls, and talking to their neighbors. All of that just got easier than ever. The new Obama 2012 smartphone app has everything you need to get the president's back wherever you go. You can see what the most important news of the day is and keep your friends and family in the loop on Facebook, Twitter, and via email and text message. Want to be able to tell the undecided voters you know exactly what kind of impact the president has had in your state? You need to know how new voting laws affect you and what you need to do to register and vote. 뭐 위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그 영향을 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자동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From phone banks to visits from the president and first lady. 그 자기 지역의 행사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Then get started right away with a list of voters in your neighborhood. Put down a clipboard. You can access scripts and enter feedback and responses in real time as you go. You can even pitch in a few bucks with the tap of a button. If you want to help the president win, this is the app you've got to have. None of us have any time to waste between now and November 6th. So download the app and let's go do this. 이 대시보드라는 앱인데요. 이게 저게 이제 굉장한 그 선거에 그 도움을 줬습니다. 이게 일종의 가상 그 선거 오피스의 선거운동 사무소예요. 실제로 선거운동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특히 그 결정적이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대시보드라는 이제 앱인데, 이 동영상 하나가 제가 지금 받을 수가 없어갖고 못 보여드리는데, 일단 제가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여기에 그 대시보드에 가입을 하면은 우편번호를 넣으라 그래요. 우편번호를 넣으면은 자기가 어느 지역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지역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면은 동책, 뭐 통책 이런 거죠. 그 사람한테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이 가입했다고 딱 자동으로 메시지가 문자가 날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반갑습니다라고 환영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가입한 사람은 이 사람이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밴드처럼 이렇게 그 게시판 같은 게 있었고 일정이나 이런 걸 공유하고 어떻게 하고 다음날 무슨 행사 어디 가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 운동을 저걸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전화 홍보를 가상 전화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전화 홍보는 무제한 가능하죠, 선거운동할 때. 근데 하려면은 이제 그 선거 사무소에 가면 보통 콜센터라 그래갖고 전화 한 7대에서 한 10대 갖다 놓고 선거운동원들이나 자원봉사들이 이제 전화를 막 하죠. 그러니까 하려면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얘는 뭘 개발했냐면은 저 방금 보여드린 그 앱에서 전화를 걸 수가 있게 해줍니다. 전화를 누구한테? 기존에는 저 누구한지 알려면은 그 콜센터 가갖고 그 프린트 용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매칭을 해줍니다. 마치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처럼. 그러니까 내가 걸고 싶은 지역을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합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미시간주가 경합 지역이라면 미시간주를 누르면은 얘가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매칭해 줍니다. 즉 내가 흑인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는 흑인 유권자들을 자동으로 리스트를 쭉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내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흑인 중에서도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또 리스트를 해갖고 더 세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도 훨씬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을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면은 동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통화 연결이 딱 되면은요 대본이 뜹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라 그래요. 그 대본을. 대본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동으로 거기 이름이 뜹니다. 누구 계십니까? 제 이름은 누군데 저는 오바마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환경 문제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환경 문제 관련된 그 대본이 딱 뜨고 흑인이면은 흑인 그런 인종 문제에 대한 이제 이게 딱 뜨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그 내용이 뜹니다. 그걸 쭉 읽어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됐냐면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중에 오바마 지지하는 사람들 누워갖고 선거운동하고 이제 몸이 불편한 90세 할아버지가 집에서 노트북 켜놓고 전화 들고서 그거 보고 걸어갖고 또 전화하고 이전에는 이 사람들은 선거운동 참여를 못했어요. 선거 사무실까지 올 수도 없고 와도 동네를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나 전화홍보, 가상 전화홍보가 가능해졌다는 거고 그보다 더 이제 선진적인 거는 이거가 그 화면들인데요. 자원봉사 하겠다 그러면은 전화를 걸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make calls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선택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여행 관련된 이런 쪽에서 전화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본입니다. 하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하이 누구누구 씨 제 이름은 유월네 내 이름은 뭡니다. 이렇게 쭉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대본이 떠요. 이제 휴대폰에 이게 그 사람 이름이고 조지 어쩌고저쩌고 여기 동영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라는 게 호별 방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호별 방문을 못 하게 됐죠. 선거운동 때. 근데 미국은 이게 자유롭기 때문에 호별 방문을 하는데 이걸 선택을 하면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 주변에 선거운동원 주변에 어느 집을 방문해야 될지가 딱딱딱 찍힙니다. 아까 전화 홍보로 매칭을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흑인이면은 주로 흑인들 집을 여기 자동으로 뜨게 해주고요. 환경 문제 관심 있으면은 환경 문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집을 방문해라 해서 모바일에서 여기 터치를 딱 하면은 여기는 주소가 샌프란시스코 16번가에 1260번인데 2명, 2분의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명 중에 아무도 여기 접촉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가서 접촉을 하라는 거죠. 여기를 또 이제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은 거기에 메리 M이라는 여자가 31살 피메일 여자고 민주당 지지자고 남자는 CSP인데 30살 남자고 민주당 지지자고 이것도 누르면은 그 사람의 주요 관심사가 나옵니다. 물론 그건 추측에 의한 거죠. 그 사람은 한 번도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고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럴 것이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맞을 것이다. 예를 들어 70%는 그런 이제 그거를 모바일 폰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미 그 집 문을 두들기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알고 가는 겁니다. 약간은 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 사생활 침해다 이런 논란이 이제 선거 후에 일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빅브라더냐 아니면은 이제 이게 마이크로 리스닝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게 개인 생활 정보를 이제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걸 긍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그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동기부여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그 타겟팅, 그 사람에게 맞는 정책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 정치학에서 그 투표율하고 제일 상관성 있는 게 정당 일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당하고 뭔가 공감을 해야지 내가 투표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당이 대부분 그 정책 홍보를 할 때는 광고를 TV 광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평균적인 내용밖에 얘기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기 무슨 원주 같은 데 사서 연극 단체 활동 같은 걸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정당이 나와 관련해서 무슨 정책이 있는지 잘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 않고. 근데 만약에 그걸 딱 집어서 이런 정책이 있다라고 알려주면은 아, 내가 저 정당을 지지할 어떤 그 동기가 부여가 돼서 투표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더 이제 강화된다라는 이제 그런 긍정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분석의 단계가 이렇게 요즘 이제 발전을 하는데, 하나는 예전에는 보통 기술 분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립티브, 서술하는 분석이다. 즉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 정도가 그 동안의 이제 분석 방법이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그런 프리딕티브 어널리티스라고 해서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 그 사람은 투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프리스크립티브 어널리티스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 설득을 했을 때 이게 역효과가 날 거냐 아니면은 제대로 된 효과가 날 거냐까지도 분석을 하는 거죠. 즉 어떤 것이 좋은 대안이냐,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DM 업체들이 쓰는 거예요. DM 아시죠? 이제 우편 홍보 저 홈쇼핑 업체들이 쓰는 건데, 홍보물을 받지 않았을 때도 그 물건을 사는지 안 사는지, 홍보물을 받고 나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이제 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은 홍보물을 받았을 때도 사지만 홍보물을 사실상 받지 않았을 때도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대상으로 홍보물을 안 보내는 거죠. 어차피 살 사람들이니까 돈 낭비고, 아까 말했듯이. 반면에 여기는 이제 홍보물을 받든 안 받든 안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도 홍보물을 안 보내고. 근데 이제 타겟이 어디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홍보물을 받지 않았을 때는 NO, 안 사는데 홍보물을 받았을 때는 사는 사람들, 이거는 홍보물의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응이 좀 골 때려요. 왜냐면 홍보물을 받지 않았을 때는 물건을 사는데 홍보물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별로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이 분석을 많이 하냐면은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저걸 많이 씁니다. 이탈 고객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2년 약정이 끝나가잖아요. 끝나가는 잘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갱신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그 업체에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딴 데로 갈아탈까봐 야, 공짜 폰 주고 뭐 할인해주고 뭘 해줄게라고 홍보를 보내면 이 사람은 그때서야 아, 내가 이거 이제 계약 이제 끝났으니까 딴 데로 옮길 수 있지 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는 경우거든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처방 분석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단계까지 지금 진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특히 이 프리딕티브 어널리티cs 관련해서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게 뭐냐면 탐 크루즈가 이제 미래 사회의 경찰입니다. 이 사람이 속한 경찰이 부서가 뭐냐면 프리크라임 형사팀이에요. 사전 범죄 예측 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그 자리 현장에서 체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 일정하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IBM의 미국에 그 부서가 있어요. 범죄 예측 분석 사업부라는 데가. 거기가 미국의 한 10개 대도시들하고 이제 사업 협력을 해갖고 그 도시에서 발생했던 한 10년치 모든 범죄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시간별로, 날짜별로, 요일별로, 장소별로 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9월 25일인데 저녁 8시 10분이면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10%다. 그러면 미리 거기에 경찰을 파견을 해갖고 범죄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한번 동영상 하나만 틀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I used to think my job was all about arrests, chasing bad guys. Now I see my work differently. We analyze crime data, spot patterns, and figure out where to send patrols. It's helped some U.S. cities cut serious crime by up to 30%. By stopping it before it happens. That's called a smart plan.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찰들이 저 시스템을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범죄율이 낮아지니까 자기네 잘린다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저 경찰청에서 초보적으로 저 시스템을 도입을 사실은 작년에 했습니다. 기존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근데 이제 올해 그거 그 업그레이드, 소위 말하는 고도화 작업을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처럼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건 제 책입니다. 그 사전에 예측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그 행동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이제 그 어떤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선거에서도 많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발제는 일단 여기서 다 하기로 하고 토의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드시고요. 예,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빅데이터 하면 상당히 모호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느 정도는 감이 왔고, 또 사실 제가 이제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그냥 제가 그냥 제 멘트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꽤 많은 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시간이 좀 더 남으면 조금 더 우리 그 실생활의 예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일단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갖는 이유도 빅데이터와 정치의 접목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곳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정치적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특별히 이것이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아까 했던 정보 이런 부분에 있는 문제인지 한번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문화 자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은 실용주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비즈니스에서도 그 개량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먹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을 보자면은 선거 관련해서는 그 선거 캠프가 되게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본부장들이 다 국회의원들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국회의원들은 주로 조직 동원에만 관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캠프의 기능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 이거는 전문가. 참고로 이 IT 팀들, 그러니까 이 오바마 캠프 IT 팀들은 다 실리콘밸리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가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실무에 아주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걸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제도상으로 좀 틀린 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그 프레젠테이션을 특히 이제 여의도에 있는 각 당에 있는 분들한테, 의원들한테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보는 게 한국에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이제 그 법률 제도상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법이 보통 옵트인 제도라는 게 있고 옵트아웃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옵트인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본인의 정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이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옵트아웃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쓰다가 본인이 내 정보는 거기서 삭제해라, 이런 이제 반드시 삭제해야 되는, 법적으로 강제가 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옵트인 제도입니다. 즉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어떤 권리 침해를 굉장히 뭐랄까 터부시하는 나라라서 거기는 강하게 규제를 하고,
민간 기업들이 그 소비자 정보를 갖다가 이제 그 주고받을 때는 옵트 아웃 제도를 사용해서 내 정보 거기서 빼올 때만 이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랑 좀 다른 그 문화적, 제도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도 선거를 뭐 짧은 시간에 한 두세 번 개입해 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기법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는 예측이 드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뭐 그런 제도의 한계가 있지만 실제 가능한 것도 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국의 정치권이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회원을 모집하거나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리고 좀 더 그 한계 속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뭘 더 주목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일단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런 시민단체들 내지는 이제 정당 같은 걸 보면은 과거에 조직팀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직국, 조직부가 데이터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조직이라는 게 사실 다 데이터거든요. 그 조직 그 가입 회원들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상층부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당으로 치면은 중앙당부터 시도당, 지구당, 심지어는 선거구 투표 사무소까지도 데이터 담당자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관점 자체가 바뀐 거예요. 기존의 어떤 그런 조직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 바뀐 점이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제 그 문제점들을 극복을 해야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저는 그거를 데이터 할거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데이터를 안 내놓습니다. 데이터가 무기고 정보가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은 보통 의원들이 한 3만 명 정도의 명단을 갖고 있다 그래요. 자기 그 선거구에. 보통 선거구가 한 선거구가 한 15만에서 20만 되는데 15만 잡으면은 3만 명이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15만 명 중에 보통 그냥 절반 50%는 상대방 지지자들이라고 치면 7만 5천 명이 자기 지지자 나중에 투표를 치길 사에 보는 거죠. 7만 5천 명 중에 3만 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는 거는 거의 절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만 어떻게 잘 찾아내 갖고 이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합쳐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국에 약 한 200 지금 그 선거구가 국회의원 같은 게 266개인가 있을 겁니다. 아마 270개 정도가 있을 텐데 곱하기 3만 딱 하면은 한 700만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700만이 나옵니다. 70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그 작년 2012년 그 선거 투표인 수인 3천만에 또 3천만 50대 50이니까 1,500만이면은 마찬가지로 1,500만 중 절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절대로 안 넣었습니다. 절대로. 왜냐? 이거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순간 다음번 당내 경선 때 자기 경쟁자도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정보인데 어떻게 내가 개방하냐.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중앙당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통계 모델을 만들어 갖고 주면 자기가 알아서 그걸 적용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르서 하시는 말씀인 게 그 데이터가 없이는 통계 모델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거를 다 합쳐야지 저한테 제대로 된 모델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자기 설악 속에서만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할거주의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리더의 경험주의가 이제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선거에서 후보가 내가 제일 잘 알아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사장님들은 내가 이 분야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 사업 제일 잘 알아. 하지만 물론 그것은 인정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저는 70-80%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20-30%는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이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MB처럼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이 가지는 함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데이터가 있다라면은 저는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면서 계량화할 수 있다. 즉 계량화한다라는 거는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몇 가지의 가설 중에서 어느 게 올바른 가설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만큼 그 리더가 갖고 있는 정무적인 감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으면 항시라도 그거는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점들이 이런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을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그 할거주의가 아니라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경험의 리더십에서 데이터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한국 정치권에서 가능할지는 사실은 좀 미심쩍긴 합니다만 이제 나중에 필요한 좀 더 얘기를 드리고요. 그 이제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IT를 강조하다 보면 이제 현장에 대한 부분을 좀 소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저서에서 빅데이터 성리과학이라는 책에서는 오바마 캠페인 IT 전략이 결국은 현장 활동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적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것이 현장과 IT가 스스로 이제 약간의 이율배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현장 우위 전략이 빅데이터를 강조하면서도 현장 활동가, 그러면 선거운동원이겠죠. 이것을 더 중시할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것은 수집되고 사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체가 이제 현장 활동한 거죠. 사실상 그 정보를 어떻게 모으냐,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저런 식으로 뭐 대량으로 데이터베이스 회사로부터 구매할 수도 있지만은,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주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유권자 데이터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다 발로 뛰어가면서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제 모바일 앱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만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그 정보 수집의 주체 자체가 일단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제 그야말로 운동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데이터를 그 중앙 단위의 의사결정에만 참고한 게 아니라 가장 하층에 있는 활동가까지도 공유할 수 있게 해줬냐면은 이게 행동과학 이론에 근거를 한 겁니다. 행동과학 이론에.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제 어떤 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80년대 유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회경제적 토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장기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로 선거처럼 이렇게 그 단기간에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는,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행동과학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행동과학에 의하면은 그런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즉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의 순위가 가장 강력한 거는 사실은 지인에 의한 페이스 투 페이스 설득입니다. 아는 사람이 설득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고, 두 번째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선거운동원이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얼굴을 맞대고 설득했을 때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재밌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사실은 페이스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다 지인들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인들에 의한 설득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SNS 중에서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이 더 중요해지고, 그 다음이 이제 동영상, 그 다음이 전화 홍보, 우편 홍보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이메일이 유효한 거는 대량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지만, 어떤 설득의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결코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그 방법을 넘어서는 방법은 없거든요. 결국은 누군가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 사람을 그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장 활동가가 그 정보를 최종적으로 사용해야지만이 가장 강력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행동가가.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가 있어도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현장 활동가가 더 중요하고 그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 같네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내가 꿈꾸는 나라 같은 곳에서도 이런 이제 온라인에 기초한 시민운동이나 정치 세력화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슈와 캠페인을 공유해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온라인 플랫폼 이런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좀 했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이 빅데이터를 좀 활용할지, 또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과 행동과학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거는 사실은 강의를 디지털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해갖고 여의도에서 제가 한 달 과정으로 그것도 하고, 또 서강대에서 지금
한 학기 과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인데요. 행동과학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에 관련된 건데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할 때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머릿속으로 저걸 클릭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한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뇌파 검사나 이런 다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미 뭘 누르겠다는 게 먼저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눌러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누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뇌의 작용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킨다. 즉 그 사람을 말로 설득시키는 것보다 먼저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죠.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거기 보면은 사람의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내가 일단 예스라고 해놓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예스를 고수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내가 먼저 뭔가를 하나 해놓으면은 그 부정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계속 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람의 행동이란 딱 하나입니다. 클릭. 그러면 어떻게 클릭을 이끌어낼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클릭이 가능하면 의미 있는 클릭이어야 되는 거죠. 뭐 광고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보통 그 call to action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CTA라고 하는데 call to action. 즉 가입, 구독, 구매 뭐 그런 것들 있죠.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어떻게 이 웹사이트나 이 사이트가 단순히 정보를 홍보하고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거냐. 그래서 아까 그 오바마 사이트 보면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전에 먼저 가입부터 하라고 합니다. 정보를 보려면은. 즉,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일단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행동은 자기 정보를 제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인터넷 사이트든 아니면은 예를 들어 트위터만 해도 그 트위터를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링크백 이걸 URL을 적어 놓아갖고 그걸 클릭하게 해주는 게 훨씬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기가 더 쉽다고 하는 이제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단순히 인터넷이나 이거를 홍보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관점에서 조직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좀 재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요. 이건 빅데이터의 책에 나온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상반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오바마 대선 캠프의 CTO를 맡았던 아마 최고 기술본부장 이 정도 될 텐데 하퍼 리드라는 분이 빅데이터는 헛소리다. 차라리 이것이 사용되지 않는 게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바마 선거가 빅데이터 선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저도 약간 좀 일면 부정을 하고 일면 긍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물론 걔네가 저장하고 있는 게 미국 유권자 2억 명에 대한 1인당 1000가지가 넘는 정보를 다 저장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어마어마한 정보죠. 그러나 그 양만 따지고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데 첫째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뭐야 10TB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PC 나오는 게 한 1TB짜리가 하드가 많이 붙어서 나와요. 그럼 10TB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거를 분석하고 가공할 때는 순간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 또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이렇게 무한한 데이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유권자 데이터라는 건 딱 정해진 수거든요. 사실 유권자 몇 명 딱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보다도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게 빅이라는 말에 결코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게 빅이 아니어도 스몰이어도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중요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권자 데이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다만 그거를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가 이걸 분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용한 뭔가를 끌어내겠다라는 인식이 없으면은 그건 뭐 그냥 제가 그래서
빅데이터는 빅쓰레기에 불과하다. 근데 쓰레기도 재활용하면 좋은 거기서 막 그 기름 같은 것도 짜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갖고 뭘 할 거냐. 분석의 방향과 분석의 방법을 모르면 저는 뭐 빅데이터도 뭐고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그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내용도 좋고 평소에 아까도 대부분 책을 읽고 오셨던데 책을 보시면서 이런 걸 좀 한번 이렇게 대화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그 문태룡 선배님이나 이게 그 온라인 플랫폼 만들면서 궁금한 거 많았을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잠깐 나갔다 왔어요. 사실 이제 조 박사님 책을 상당히 많이 선전한 사람인데 제가 상당히 몇십 부에서 몇백 분 홍보했지 않았어요. 어쨌든 빅데이터 대선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감에 빠져 있을 때 나와서 많은 시사점을 줬고요. 또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유행처럼 많이 떠돌았는데 박사님 책이 제일 잘 기능과 데이터 해가지고 주변에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본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강의 신경 안 보시는데 그 각각의 한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 분석하고 그걸 나중에 계량화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수치하고 그 계량화를 어떻게 했는지 좀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했어요? 시기 음식 음식을 나중에 근데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뭐 회계 분석이니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꼭 이런 여의도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려요. 혹시 후배분들 중에 통계학과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술 많이 사죠. 수학자나 통계학자들. 네, 그게 시키면 되거든요. 예.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를 많이 이제 정보들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는 우리나라 데이터의 원천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다 제한돼 있잖아요. 너무 제한돼 있잖아. 그리고 그 아까 문화가 다르고 이제 그런 것도 인식을 하는데 우리 서로 문자 하나 잘못 띄워도 내 번호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부 반응들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미국에 접근한 거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 접근한 거리가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가능한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 예, 몇 가지 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심지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이 얼마나 이게 엄격하냐면은 그게 동문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문이 아닌 사람에게는 동문회 정보를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그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보호에만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활용에도 이제 관심이 나기 시작해갖고 올 6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미래창조과학부인가요? 아마 거기랑 그 빅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그 회의를 가졌어요. 이게 지금 이 회의를 이미 협의체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처럼 이제 그 민간 산업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이상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아마 다음 대선 전에는 전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누리당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강연을 한번 했어요. 거기 부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 자기네 사람들이라고만 있어서 생각을 했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본인이 2004년도에 서울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를 했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선거에 2달 앞두고 공천을 받아갖고 이제 자기 원래 연고지가 아닌데 꽂혔는데 당시 탄핵 열풍이어갖고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불법으로 그 보험 가입자 정보를 어디서 입수를 했대요. 거기서 보험 가입 금액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해갖고,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그
그러니까 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확실하게 자기네 있는 사람, 자기네 당원 명부에 오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하고 당원 명부에 있는 사람 다 빼고 딱 7,000명을 갖다가 소팅을 했대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실은 1, 2천 명 갖고도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내가 꼭 얻어야 될 사람들, 그냥 냅두면 안 오지만 하면은 자기한테 넘어올 사람들을 주로 보험 그 가입 정보를 갖고 해서 7,000명을 한다면 자기는 선거운동 동안에 딴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이 사람들만 쫓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졌어요 물론 4%. 근데 이 사람 말로는 자기가 2달 전에 거기 가서 했는데 탄핵 역풍 속에서 4%가 쫓아갔다는 건 자기는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문제는 자기가 그때는 겁이 없어서 그랬고 2008년, 2010년에는 못하겠더라 겁나서 알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또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작년 2007년도에 MB 캠프에 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사실은 신용카드 회사 정보를 입수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정확하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불법을 하시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런 이제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회사하고 신용카드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정보가 가장 확실한 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담배 몇 가지 피는지까지도 보험 가입할 때는 다 써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 모으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치 관련된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관련된 걸 하면은 이런 것들일 수가 있는 거죠. 신문 구독. 왜냐하면 신문이라는 게 컨텐츠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일보 구독자, 저 사람은 한겨레신문, 이 사람은 한국일보.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가 아니지만 정치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창조적으로 한국 상황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얘기 들었습니다. 예, 아까 뭐 갑자기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년 전에 3.0 연구소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1년에 이제 이런 유사한 플랫폼 빅데이터와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 3.0을 했고요. 그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은 매우 진보적인 의지였거든요. 그 자체로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게 빅데이터가 빅 리스너가 아니라 빅브라더로 바로 가버리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제 어떤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는 이 나라의 환경으로 볼 때 거의 비밀 보호 방침 지침 이런 게 또 때가 되면 거의 휴식 조각이 되지 않을까. 문제는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흔히 말하는 진보 개혁 진영의 선거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까지가 피크였다고 봅니다. 이 과학과 관련해서 소위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에 대해 노무현 후보만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 진보 개혁 진영의 선거 운동이나 지지자들의 지지 패턴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변화하지. 그러니까 열정적인 노사모 이후 지지자 집단을 어떤 중심의 운동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의 핵심은 빅데이터에 있는 거 마이크로 타겟이 되는 거. 마이크로 타겟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 안 일어나 찍을 사람, 일어나 저러나 안 찍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타겟층을 뽑아내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띄우는 것일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조성하는 플랫폼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유용하게 생각하고 드나들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우리 열성적인 지지자들끼리 와글와글 하고 여기서만 폭발하는 그건 도로 마찬가지다. 다루는 또는 뭐 시스템만 다루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새로운 이 ICT 환경 속에서 빅데이터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플랫폼이 조성돼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떻든 경쟁 또는
4년 후에 4년반 후에 이게 악용된다고 치면 가정에서 치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너무 어려운.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명확한 상이 잘 안 잡, 여기서 처음 들어갔고 제가 상이 잘 안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변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2년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선거동화식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방법을 좀 시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개방적으로 사람들을 오게 할 것이냐. 그 부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방금 전에 그 약간 언급은 드렸는데, 그러니까 작은 행동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작은 행동들을 인터넷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수많은 계기들을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터넷을 홍보 그리고 말로 설득 절대로 하지 않는 거죠. 작은 행동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많이 쓰는 건데 그 참여의 사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낮은 수준의 참여, 그 다음에 반복적인 낮은 수준의 참여, 좀 더 높은 수준의 참여, 그 다음에 그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그 다음이 완전히 리더십 발휘.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사람을 조직하게 되는 이제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데 그 단계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콜 투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그 한 단계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설득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맞는 행동을 자꾸 취하게 할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이론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별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들어서 사실은 이번 학기에 제가 그 포항대에서 하려고 했던 게 두 개 중에 하나는 온라인 선거 전략이고 하나는 풀뿌리 조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그 사실은 오바마 선거 아까 현장 활동가를 중시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현장 활동가 출신이고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지금 누구냐면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그 마샬 간즈라는 사람입니다. 마샬 간즈는 GANZ 딱 끝나는데 그러니까 마샬 간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대학생 출신인데 그 평생을 캘리포니아에서 농업 노동자들 조직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론화시켰어요. 조직화 이론. 사실은 오바마 캠프 2008년부터 이 사람이 그 조직 이론 제공자였어요. 고문이고 이런 식으로 조직화하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라. 그리고 그거를 수업에서 다 이제 그거 교재 내용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당의 연구소건 시민단체 쪽이건 조직 활동에 대해서 교육하는 걸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홍보는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에 대한 조직, 교육 활동들은 하고 무슨 정치학 이런 거 하고 인문학 이런 거 하는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조직할 건가에 대한 거는 80년대 학생운동 했던 경험 말고는 별로 이 체계화돼서 교육하는 데가 없는데 미국에 이제 제가 제 책에도 이제 나왔지만 그 NOI라는 New Institute for Organizing이라는 그 사이트에 보면은 거기는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홍보하고 설득할 건가에 대한 건 아주 그냥 테크니컬한 것만 쫙 모아놨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강의도 하고 직접 가서 이제 세션별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 이수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꼭 그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어떤 거죠? 풀뿌리 조직화. 기회를 만들어보고요. 우리나라 지금 빅데이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법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을 바꾸려면 이제 국민들이랑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최근에 그 어떤 것을 읽었는데 그 의료 부분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오진율을 낮출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 건강, 내 생명과 만약에 연관이 되면 이 정도의 개인정보는 포기할 수 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의료 부분이 하나라고 저는 하나밖에 못 봤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려면 법을 개정하고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정치 내지는 시민사회 쪽에서 안 하더라도 저 산업계에서 일단 다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업계 쪽에서 그 빅데이터 산업을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그거를 이제 하고 싶어 할 거고요. 정보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제가 여기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소비자 정보보다 정치 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아무리 뭐 쓸모없다 그래도 종이당원이라도 당원 지금까지 수십 번 모았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보다는 훨씬 더 우리 쪽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책임당원도 있고 뭐 정책당원도 있고 그 다음에 대의원도 있고 그 중에서 또 보면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참여 안 한 사람도 있고 당비 어쨌든 간에 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대선 때 모바일 펀드에 또 돈 낸 사람도 있고 이게 제가 먹으면 수백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물론 유효하지 않은 것들도 뭐 제거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매번 선거가 끝나고 매번 그런 행사가 끝나면은 그게 어디 갔는지 몰라요.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어떨 땐 CD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유실되고 그것만 제가 보기엔 모았어도 아마 선거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있는 정보만 모아서. 그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선거와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빅데이터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큰 환상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어떻게 잘 분석을 할 건가를 창조적으로 그리고 데이터 아까 했잖아 그 감이 중요하잖아요. 80%는 감이라고 합니다. 감상으로 어떤 변수들이 중요할 건지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제 신문 가입자 정보, 야 이거 중요하겠는데 영향이 있겠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출신지 정보 같은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거를 딱 야, 이게 중요한 것 같다 싶으면은 가능하면 그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규모보다는 활용도와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 그다음에 모아서 그걸 잘 분석하는 것,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모으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그냥 막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선거에서는 한두 번 정도 더 연관돼서 그러면 이제 그 선거 시기가 끝난 뒤에 그 미국에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지난번에 한 10만 명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한 10,000명이 그 리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제 메일이 폭탄이 날라왔으니까 만 개가. 그 전혀 업데이트 안 돼 있고 선거 끝나면 그냥 묻혀 있던 거 그냥 꺼내서 또 쓰는 거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지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가장 하층 조직까지도 데이터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갱신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자기가 접하는 걸 통해서 갱신을 하는데 제 책에 이제 그 사례가 아직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할머니 여단이라고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20-30분이 모여갖고 이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동네 시시콜콜한 정보를 다 모아다가 민주당의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갱신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절반 이상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반면에 이게 통합을 하면 또 위력이 있는 게요. 통합을 하면은 물론 이제 다른 개념이 아까 그 10만 개, 2만 개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정보가 있었는데 이사를 가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이사를 와요.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앙에 이미 통합이 돼 있으면은 이사 가면은 거기서는 그 사람 정보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만 바뀐 거지 그 사람의 정보는 중앙에서 항상 갖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주소지 바뀌었다는 걸 체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통합이 그렇게 좀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나 의견 뭐 들으면서 이거 좀 아닌데 이런 의견 있으면 또 이거 내놓고 토론해도 좋습니다. 의견 없으세요? 예, 뭐 특별히 더 없으시면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 주제로 강의만 하셔도 2시간 정도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1시간 만에 요청을 드려서 아마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못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뭐 조직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또 추가로 얘기를 나눌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한번 좀 마무리 발언을 듣고 싶은데요. 그 전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는 이제 격주로, 그러니까 매월 2번 수요일날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내 꿈 사무실에서 시민정치 토크쇼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은요 10월 16일 오후 7시고 주제는 2014년 지방선거 구도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윤희웅 실장님을 모시고 토크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주변에 관심 가질 만한 분들도 꼭 손잡고 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 발언 겸 혹시 준비하셨는데 못한 얘기 또 얘기하시다가 이거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 뭐 3, 4분 정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합리성이라는 단어로 제가 보기엔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효율성.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걸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민사회든 또 이런 정치권이든 보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그런 어떤 그 가치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뭐 도외시하거나 도외시까지는 않더라도 이제 좀 가치를 적게 두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 이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지 가장 그 성장에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다 못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미국의 그러니까 SPSS라고 아시죠? 통계 패키지 꼭 그 쉽게 가면은 뭐 아래 확률처럼 많이 보편화된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그 메뉴 중에 하나만 쓸 줄 알아도 굉장히 이런 비영리 단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사실은 SBS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자선사업단체에서 회원들 대상으로 그 후원금 모금할 때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사람들을 찾아내느냐에 대한 건데, 그거 전혀 안 어렵고 클릭 한 4번이면은 전체 거기는 이제 한 6,800명인가 되는 회원들 대상으로 그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뭐 메일을 보내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후원금을 낼 가능성이 많은가를 지가 알아서 딱 분류를 해줘요. SPSS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전에는 6,000명을 대상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반응할 사람들이 한 20%다. 그러면은 그 20%만 보내면은 우리 돈은 오히려 적게 드는데 오히려 얻는 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만 골랐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조직이 명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가장 잘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쓸까, 이런 부분들에도 좀 많이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시간 가까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빅데이터 또는 뭐 선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 우리를 실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바꾸고자 하는 그런 액션을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14년 지방선거가 멀리 남은 것 같지만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8개월 좀 더 남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지방선거의 구도와 전망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년 선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또 오늘 우리 공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